부총 참모장이 도주하여 서울에 와 있다느니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이번 주 북한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단어는 망명이었습니다. 유력 인사 누구누구가 망명했더라, 또 아니더라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 내부 사정이 그만큼 복잡하고 불안하다. 우리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뭐 각종 망명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뭐 가장 고위급이라고 한다면 박재경 대장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김신조와 함께 또 뭐 청와대까지 왔었다 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이번 주에 이제 박재경 대장 이야기도 좀 흘러나왔습니다만 네. 구체적으로 지금 끈질기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박승원 상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인데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일단은 아닌 것으로 일단 확인해 준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가 집권 4년차를 맞이하면서 연일 숙청과 이 처형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내부의 정치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고위급 인사가 그 체제를 탈출할 거라는 개연성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북측의 고위 인사가 북한을 망명해서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박재경이니 박승원이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그때 2000년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남북 대화와 관련된 어떤 일꾼 한 명이 내려왔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하위급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남북 대화에 관여했던 일꾼이 내려왔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박재경 대장은 2000년에 그 유명한 그 송이버섯을 갖고 네. 한국에 왔던 유명한 사람이었고 박승원 상장은 2000년 9월에 제주도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 차석 대표로 왔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뻥튀기 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상장이나 대장 정도의 현역 고위 장성이 대한민국에 망명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 저 체제가 지금 상태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아닌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아니다고 반발을 했는데 반발하면 통상적으로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현영철 채용도 영상이 안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언론들은 영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채용된 것이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박성원 같은 경우는 영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영상은 나오지 않는데 저는 영상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 문제보다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성원이가 완 것을 야 현영철 보이 나도 이러다 죽겠구나 놀라가 후닥닥 올 것이다.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현영철이가 죽은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군 파벌주의하고 두 번째는 소총매입니다. 소총매라는 게 적을 소자 총매 잘난 체 깐죽거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뭐 유일 영도 체득하지만 제일 큰 게 군 파벌주의인데 김창봉 1962년 김창봉 사건처럼 이게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위에 높은 그 군 인사들이 두렵다면 뭐가 두려우냐 하면은 김정일 때는 당과 군에서 김정일이 자기 파워가 발이 딱 땅에 있었어요. 27년, 30년간 통치하면서 다 자기가 파악을 다 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겼다 밀었다 죽였다 살렸다 하는데 김정은이의 불안은 뭐냐 하면 군파벌주의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열을 내는 이유 자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군이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 일이 생기면 당 쪽으로 쪼르륵 김정은이가 눈을 돌립니다. 또 군이 회의해주고 자기한테 충성심 부족하면 또 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영철 문제의 제일 큰 문제는 인민무력부장이나 군 참모총장 같은 작전 참모총장이 이런 데 신경을 써줘야 되지. 그게 더 우선순위인데 왜 정치국장을 정치성 있는 정치 당 쪽의 식구인 정치국장을 더 우선순위를 하냐 이런 거 보니까 기존에 아주 그 높은 시니어리티, 사회 말해 서열 높은 저아버지 때부터 있던 김정일 때부터 있던 군인들은 야, 이 김정은처럼 변덕스럽고 오늘 당, 내일 군 이거 팔인 목숨이구나. 나는 그런 개연성, 그런 두려움 때문에 충분히 이게 뭐 현영철 목을 쳤기 때문에 그 변덕성
소위 말하는 비예측성. unpredictability,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약간 사이코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야, 일단은 아무리 잘해도 날아가는 소리. 왜냐하면 박성훈 같은 친구는 사실은 마원주의 하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렇죠. 가가 지가 설명해가 막 국가 훈장까지 받았는데 또 어느 날 아침에 야, 너도 마원주의 지금 신명협동조합에서 뭐 자기 장모 아들 처남하고 전부 농사 짓고 있거든요. 12월 달부터. 다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 되니까 이 차제에 어디 좀 날라야 되겠다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예, 제가 볼 때 이제 현영철 경우는 우리가 국정원에서 일단 확인을 한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박성훈 경우는 이제 일부 언론이 이제 주장한 거고요. 또 하나는 현영철의 경우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공식 언론을 통해서 현영철이 숙청하지 않았다라고 공식 부인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지나면서 사진을 지었기 때문에 영상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원의 보도를 사후에 묵인한 시인한 셈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성훈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당국이 확인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굉장히 아까도 리포트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크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성훈 사건은 제가 볼 때 남쪽으로 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정확할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불안하긴 한데 왔는지 그렇습니다. 안 왔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박성훈보다 39호실 네. 핵심 중 네, 핵심 네, 아닙니까? 네, 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나라 나가 있겠지만 39호실에 있는 인사들이 왔다라면 방코델타 은행 딱 눌렀을 때 비명소리가 났는데 네. 그야말로 통치자금 플로우를 거의 다 알 수 있다면 김정은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이거? 아, 당연히 치명적이죠. 그 돈의 흐름만 이 39호실 부부장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알고 왔기 때문에 불안하고 치명적인 것뿐만 아니라 38호실은 김경희가 만들었거든요. 인민통치자금으로 만드는데 사실은 그 인민통치자금 아니고 완전히 이제 그것도 김씨 가족의 김왕조의 그냥 통치자금이죠. 프라이빗 아니 개인 용도로 쓰게 되고 이제 이 39호실은 제일 큰 돈이 이 대남 공작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비대칭 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돈 그다음에 장성들 이렇게 클 때 큰 선물씩 주는 이런 돈을 주로 쓰고 있는데 유엔 제재가 지금 유엔 결의안에 의해서 2006년부터 4개나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무슨 외화를 벌어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첫째 이 김정은이 지시한 만큼 돈을 만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도 이거는 목인 거예요. 두 번째, 외국에 나 돈 버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뿌리는 북한이지만 나가가 보고 다 거기서 엘리트들 내보내잖아요. 보고 듣는 게 자본주의의 좋은 면을 보게 되는데 야 돌아가도 이건데 주저앉자, 연기하자, 지연하자, 아니면 어디 갈 수 있으면 튀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39호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이제 김정일 시대 통치자금을 이어봤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됐던 전일춘이라는 이 실장도 북한에서는 그래서 다시 이제 남쪽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일춘 실장은 이제 건재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도 사실은 아버지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정일과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아마 전일춘 실장도 그 예전에 자기의 가지고 있던 영향력만큼 행사를 못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전일춘은 그대로 있을지언정 해외에 나가서 그 통치자금을 조달하는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구뚝 같은 건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이 39호실 중간 간부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전일춘은 분명히 북에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39호실과 관련해서 각종 통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의 하위급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들 중 일부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 한국으로 오는 것을 타진해 볼 경우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마 실제 상황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네, 결국 뭐 김정은의 공포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망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소문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윤병세 외교장관의 얘기에 의하면 김정은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70명 가까이가 처형당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도대체 왜 이 정도까지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건 이제 좀 우리가 볼 때는 뭐 3년, 4년 만에 70명씩 죽어 나가니까 굉장히 큰일 같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좀 냉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의 이 권력 체계는 왕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수령이 장악하면 수십 년 가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 60년, 50년을 했고, 김정일이 20년 가까이 했고, 지금 김정은도 뭐 쫓겨나지 않는 한 수십 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왕조가 들어서는 과정은 과거의 왕조에 있던 사람을 새로운 왕조 체제가 들어섰을 때 물갈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그런 물갈이 과정이라고 하는 과도기 상황에서는 수십 명이 처형당하고 숙청당하고 해임당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김정일 시대에도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98년에 김정일이 다시 수령으로 이제 재등장하는 그 이훈 통치 기간에 육군단 사건으로 수백 명이 죽어납니다. 그다음에 심화조 사건으로 또 수백 명이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만 해도 이제 정치적 사건을 엮어가지고 죽인 겁니다만,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김정은 시대에도 수십 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왕조가 새로 등장하는데, 저는 과거 정권 사람이나 과거 왕조 사람들이 쫓겨나가거나 해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 그 와중에 지금 장성택이나 허영철 것처럼 이런 당의 유일용도를 거부한 것으로 몰려가지고, 또는 뭐 양봉의미하고 허리를 꼬고 앉아있고 이런 걸로 좀 쫓겨나서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북한이라는 이런 신정체제와 오래된 세습방조 체제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숫자적으로 보면 사실 김정일 때가 통치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김정일 통치 기간 10년 동안 한 1,400명이 죽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숫자가 더 적은 것 같은데 패턴이 달라요. 그렇죠. 김정일은 일단 당금질을 많이 시켰습니다. 박봉주도 뭐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그 국무총리 하다가 내가 그 최고의 우두머리 하다가 순천 비난로원 공장에 지배인으로 보냈다가 또 이게 교화가 제대로 됐다 싶어 2013년에 또 총리로 데려왔어요. 김양근도 마찬가지예요. 한 5년 동안 없앴다 데려왔는데 김정은은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충성 테스트 한번 해볼 테니까 다음에 좀 잘하면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략이 한 수 더 높다는 거죠. 자기 사람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건데 김정은은 지금 하는 게 자기가 서 있는 절벽을 자기가 망치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이 와중 김정은 시대의 조직지도부라는 부서 조현준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키맨이 여기가 아니냐. 심지어는 조직지도부가 김정은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걸 양쪽으로 다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출연을 할 때 김정일과 달리 김정일은 당과 군을 다 경험했어요. 뭐 군은 실질적인 경험이 없지만 군 내부는 다 파악하고, 당은 자기가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고 선전선동부 조직부부터 23살 때부터 쭉 해가 당을 다 파악을 하고 시작했는데, 김정은은 자기의 파워 그라운드를 어디서 했냐면 국가보위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인민보안성, 이런 쪽에다가 자기가 관심을 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보 정치를 한 거예요. 정보 정치를 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가장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 국가보위부 김원호이한테 2012년에 어떻게 지시를 내는가, 막 와가지고 보고하고 내하고 판단받고 죽이지 말고 죽이고 난데 왜 죽였는지를 설명을 하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저렇게 국가보위부가 그냥 사람을 완전히 콩나물 대가리 자르듯이 자르거든요. 자, 그러면 조직부가 왜 이걸 쥐고 흔들냐, 정보를 갖고 있는 한 뭐라고 올려가도 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김정일은 자기가 크로스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 안 해도 자기가 아는, 파악하는 이게 다 있는데, 김정은은 그런 의미에서는 푸시하는 파워는 더 클지 몰라도 귀가 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우리 뿌리 없는 나무라는 개그 프로그램 있죠. 완전히 김정은도 뿌리 없는 나무죠. 저는 이제 조직지도부라는 게 사실은 당 중에 당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의 노동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주요 간부들과 주요 당직 또는 군 지도자들에 대한 모든 파일들을 다 갖고 매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고 또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조직지도부, 그래서 부장 자리는 항상 제1비서가 겸임하는 걸로 알려졌단 말이죠. 그런 조직지도부에 지금 조현준이가 가장 실소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 밑에 김경옥이가 또 군대 관련해서는 제1부부장으로 오래 가고 있고, 그 밑에 부부장 했던 사람이 황병서였던 거예요. 그 황병서가 지금 당의 군의 최고 실세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지도부에 조현준이나 김경옥이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김정은에게 보고 올리는 모든 당 간부와 군 인사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다 컨트롤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김정은이가 아무 생각 없는데 얘들이 없는 사실이나 또 있는 사실을 적당히 가공해서 만들어가서 누구를 자기의 정적으로 만들어 죽일 수 있는 수준까지 될 것이냐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인민보안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군 내부에 또 군 또 호위 사령부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보위부가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또 크로스 체크 가능하기 때문에, 천하의 조현준이라고 하도 김경옥이라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원하는 방향, 또 김정은이가 내심 치고 싶은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걸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는 수준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얘기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이효 여사 네. 방북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뤘었는데요. 뭐 북한에서는 조금 딴지를 걸고 있다, 또 이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남북 관계 여러 가지 대화를 진행하고 또 이게 경색도 이런 걸 보면서, 북측이 과연 지금 박근혜 정부와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할 생각이 있는지가 자꾸 무심스러워요. 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저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모두들 5월 달까지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6, 7, 8월 3개월은
이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체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를 좀 시도해볼 만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네. 누구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 통일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북한도 6월 15일 날 공화국 정부성명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인데 매번 지금 진행되는 대화가 번번이 깨지는 걸 보면 물론 우리 측이 대범하지 못하고 우리 측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우리 측이 전향적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북측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유니버시아드 대 불참도 그렇고 6.15 공동행사 부산시기도 그렇고 지금 이호사 방북도 지금 북이 밀려서 마지못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원인이 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한 망명 분위기랑 비슷한 건데 김정은의 이 공포 정치나 이 무단 정치가 너무 심하니까 대남 사업하는 통일전선부나 아니 국방위원회 대남 사업을 책임지고 고민하는 일꾼들조차도 아 내가 굳이 나서서 뭔 일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시킨 대로만 하자 그리고 당에서 나온 또 통일부에서 나온 또 그 김정은이 이야기한 방침을 그냥 재확인하는 정도면 되지 그걸 굳이 창의적으로 고민해서 무슨 뭐 만들어가지고 할 생각이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일부러 예, 나서서 뭐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형국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뭐 평양 개성 간에 도로가 저 지금 형편없어가지고 비행기를 모신다는데 왜 이 난리냐 하는 그걸 뭐라 하냐면 이거는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북쪽에서.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안 한다 하는데 왜 못 믿고 딴지거든요. 딴지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보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린애 완전히 진흙바닥에 앉아가 사탕 사달라고 떼쓰는 거하고 동네 창피하게 고함 지르는 거 똑같은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목표 지점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거죠. 혹은 목표 지점이 정해져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오기는 왔는데 완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또 밑에 있는 사람도 괜히 뭐 와서. 수령님 오도록 하십시오. 예. 그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김정은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 좀 향상이 돼야지만이 정상적인 제가 볼 때는 남이나 북이나 권력의 이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야만 사실은 당당하게 남북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은 지금 내부의 권력 따지기가 아직은 덜 끝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와중에 밑에서 실무 일을 책임진 사람들은 김정은한테 거슬리는 어떤 건이라든지 새로운 국면을 돌파할 새로운 지혜 같은 걸 내놓을 가능성이 없고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가 뭐 순식간에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야 대북 정책이나 남북 대화 뭐 대충 이렇게 가자라는 분위기면 대통령 앞서가지고 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남이나 북이나 물론 뭐 남쪽이 훨씬 더 훌륭한 세대입니다만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분들이 훨씬 더 아래한테 좀 재량권을 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지혜와 어떤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뭐 우리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도 참 뭐 오래 있지 않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뭐 보고 있지 그게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최고 저는 모독적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북쪽 우리도 우리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김정은 리더십 자체가 보면은 하여튼 좀 상식적으로도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자기가 목표 지향점을 가고 향해서 가기에는 조금 이 밸런스가 안 맞고 스피드도 뭐 좀 일정한 속도를 가져가는 게 어떤 때는 미친놈처럼 뛰다가 어떤 때는 또 기다가 이런 식의 혼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예. 뭐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이 북한 관리를 가면 어떤 기조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북한의 그런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관리하는 노력도 하면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우리의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호 여사 방북이 북이 내신 맞닥지 않다 하더라도 어차피 북은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친서를 보내서 초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밑에서는 이걸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입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로서도 대통령께서 이호 여사를 직접 만나서 갔다 오시라고 허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측의 최고 지도자가 이미 승인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이호 여사 방북만큼은 제발 북쪽도 좀 대범하게 좀 받아들이고 김정은 위원장을 좀 만나게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이호 여사가 북에 간다면 대통령에게 좀 의중을 실어서 김정은에게 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